오늘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리고 지금은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계셨고 저와 누나, 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부산에서 살게 되었지요. 남들은 1년에 서너 번 혹은 5번쯤 친할머니를 찾아뵌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부모님을 1년에 겨우 2번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곁에는 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환갑이 넘은 나이의 초등학생 셋을 데리고 부산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늦게 돌아오면 골목 어귀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셨지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찬바람이 불면 두꺼운 옷깃을 여미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친구 집에서 놀다 돌아와도 늘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부산에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를 토하는 병에 걸리셨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무슨 병인지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3달가량을 아프시다가 거의 다 나으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픈지도 몰랐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할머니는 낮에는 숙모가 운영하던 부식가게에서 잔파와 콩나물을 다듬으셨습니다. 쉬어도 되는데 젊은 시절부터 일하는 게 몸에 배어 계셨던 분이라 뭐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고등어나 김치를 들고 오셨는데 나중에 알았지요. 그 김치라는 게 사실은 새벽 부전시장에서 버려진 배춧잎을 모아 직접 담그신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숙모 김치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우리에게 먹였던 거였어요. 숙모가 해주시는 반찬은 뭐든지 맛이 좋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저와 동생, 누나가 모두 결혼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그 자리, 우리가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 집이 재건축으로 철거되자 삼촌댁 근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할머니는 작은 구루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노는이 하는 게 낫다라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지요. 평지로 이사한 뒤에도 새벽 4시마다 누구보다 먼저 나가셨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점심때까지 폐지를 줍고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사이에 허리가 깊게 굽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할머니 허리가 저렇게 많이 굽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어느새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만 찾아뵈었고 그때조차도 할머니의 허리가 이미 접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멀리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제 누가 할머니 곁을 지켜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내야겠다고요. 그리하여 제가 시작한 가게가 바로 연지탑 마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할머니를 이제는 제가 매일 기다리고 또 찾아뵙게 된 겁니다. 매일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서 낮잠을 2시간 정도 자고 나서 밤 11시까지 연지동에서 마트를 하고 반여동 집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할머니랑 얘기도 하면서 2시간가량을 지낼 수 있지만 하루 24시간에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고작 2시간. 22시간은 할머니 혼자서 외로이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가정이 있기에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는 낮에 내가 있는 시간에는 항상 웃고 괜찮다고 말하시고 내가 없는 밤이 되면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너무 아프다고 말하시곤 했다곤 한다. 한 번은 낮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배 안에 뱀이 사는 것 같다고 이리저리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리고 너무 아프시다고. 그때마다 할머니 배를 예전에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배 쓰다듬는 거를 할머니에게 해드렸다. 근데 진짜 배 안에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했다. 조금 무서웠다. 내가 이 정도인데 할머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100살까지만 꼭 사셔야 해요. 제가 마트를 시작할 때 할머니의 나이는 이미 90이셨습니다. 마트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잠깐 장사가 잘 되었지만 1년 지나니 다시 텅 빈 마트에 나 혼자 지키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할머니를 볼 수 있어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결혼할 때까지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셨는데 이제서야 할머니를 내가 돌봐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장사가 되든 말든 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마트를 할 거다. 연지동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장사가 안 된다고 팔고 다른 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할머니는 혼자 외로이 긴긴 밤 지내셔야 하잖아요. 삶의 마지막에 초라하게 혼자 지내다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었다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손해는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껴 쓴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시골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골에 가기 싫다고 말하시던 할머니가 삼촌이 말씀하시길 많이 아프다고 네가 오면 아픈 척 안 한 거라고 내가 없을 때는 그 아픈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특히 밤에는 더욱더 아프시다고 그래서 시골 가신다고 했다. 할머니는 죽어도 시골집에 같이 못 산다고 하셨다. 따로 집을 지어달라고 밖에 나갔다 온 부모가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가면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 바로 앞 헛간에다가 간이식집을 지어드렸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만족해 하시며 시골로 가셨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미신인지 아버지도 살이 많이 빠지시고 코로나 같은 것도 걸리고 아프셨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아프셨다. 처음엔 코로나겠지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소리만 내셔도 자다 깨어서 할머니가 잘 주무시는지 밤새 잠을 잘 못 주무시니 감기 몸살에 코로나가 와버렸다. 그래도 아픈 기색 없이 할머니에게 대하셨다. 한 달 후 거진 아버지는 완쾌되셨다. 나도 할머니가 시골 간 후 한 달에 입원은 내려가서 할머니를 뵙곤 했다. 부산에 있는 삼촌, 오모, 누나, 동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입원 정도 시골에 왔다. 이때는 몰랐다. 가족이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삼촌, 오모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골 간 지 반년도 안 되어서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고모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셨다.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나랑 대화가 가능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리 할머니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다음 날에 고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다. 엄마, 준범이 전화다, 받아봐라.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고모가 할머니 지금 말을 못하신다. 엄마 말해봐라.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그리곤 고모가 말했다. 오늘 내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바로 마트 문 닫고 9시 조금 넘어서 시골로 향했다. 병원에 들어서는데 전부 울고 있고 특히 막내 고모가 심하게 울고 계셨다. 나는 할매 내왔다. 일어나 봐라. 할머니, 할머니. 계속 불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였다. 고모가 얘기했다. 할머니 다 듣고 있으니까 할 얘기 있음 해라고.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다 나가달라고 얘기했다. 삼촌, 오모, 아버지 전부 다 병실을 나가시고 나 혼자 할머니를 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저녁마다 집 골목에 나와서 기다려주신 할머니. 어릴 때 애들이 놀릴 때도 할머니가 애들을 혼내주시고 중, 고등학교 때 할머니는 언제나 든든하게 곁에 계셔 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나의 마지막 삶도 외롭지 않았으면 하고 그렇게 울고 소리치다가 밖에 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장례식장을 부랴부랴 찾았고 할머니를 모셨다.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자면서 아버지가 얘기하셨는데 삼촌, 어머, 아버지 아시는 분들 누나, 동생 아는 사람 다 왔는데 나는 진짜로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다. 아니 가족끼리 한다고 해서. 그리고는 깊은 밤 12시가 되어가는 무렵 갑자기 고모가 49제를 지내자고 했다. 삼촌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 맞추기 힘드니 일반 제사를 지내는 게 맞지 않냐 했다. 여기서 갑자기 두 분이서 소리치고 싸우기 시작했다. 항상 그랬다. 막내 고모가 삼촌에게 많이 대든다. 삼촌은 참다. 분노를 터트리는데 무섭게 뭔가를 던지거나 부순다. 그날도 막내 고모가 소리치면서 삼촌에게 뭐라고 했다. 삼촌은 참고 참다 에잇 이러면서 의자는 집어던졌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다. 하지만 이 동생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동생들한테는 할머니가 최고였고 할머니 없는 곳에는 오지도 않을 사람들 같았다. 예상이 맞았다. 아버지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분 다 이성을 잃었고 할머니 사진이 놓여있는 장례식장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할머니 사진 앞에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힘이 없으니 엄마 장례식장에서 동생들 싸움도 못 말리고 미안하다 혼자 우셨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성실하시고 책임감 넘치는 큰형님 같은 분이신데 어른들 싸움은 말릴 수가 없나 보다.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는 나라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크게 얘기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사진 앞에 두고 싸우면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애들도 다들 보고 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이런 건가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제서야 고모와 삼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힘없이 앉아 계시는 아버지 옆으로 갔다. 아버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셨다. 나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전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보다 더 크게 콧물 눈물 쏟아내며 울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눈물을 감추시고 나에게 그만하라고 그만 울라고 하셨다. 나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계속 눈물이 났다. 서러웠다.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가족끼리 할머니 사진 앞에서 싸운다는 게 너무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30분 넘게 울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했다. 장남이라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장남이지만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끼리 싸움을 장남이라고 말릴 수 없다고 말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진정이 된 것 같아. 나도 삼촌도 고모도 이제는 할머니 출상하는 날 아침에 할머니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곱게 입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잠시 눈을 감은 듯 잠자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 이마를 만지며 일어나라고 계속 얘기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누워 계셨다. 그렇게 할머니를 가재골 산소에 묻고 할머니 묘지에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왔다. 음력으로 10월 12일 할머니 제사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위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가야 한다. 누구보다도 사랑한 우리 할머니. 조금만 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가 없는 지금은 가족이 모이는 일도 없다. 삼촌, 어머 본 지 1년이 넘어간다. 1년마다 할머니 제사, 작년 할머니 제사에 그렇게 싸웠던 삼촌과 막내 고모가 만났다. 밤에 제사를 지내는데 두 분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맞다 싶더라. 올해도 진짜 말 안 하면 내가 화 내야겠다. 가족인데? 남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싶다.
나는 아직도 할머니가 근처에 사는 것 같다. 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 왜 사람은 가까운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 기억으로 산다고 말들 한다. 내가 그런 것 같다. 잘 있다가도 울컥 생각나서 눈물 나고 그 눈물 때문에 또 열심히 살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성실하고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할머니처럼.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기다려주던 누군가 말입니다. 저에겐 그분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